네,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서울대유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류 기자님, 그 처음에 키워드를 좀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코르스로 개명입니다. 중동이란 뜻이 포함된 메르스란 병명에서 한국형 호흡기 증후군 코르스라고 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메르스 확산이 멈추질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세계 2위의 발병국이라는 불명예까지 갖게 됐는데요. 메르스 사태가 언제쯤 끝나게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일단 이번 주가 어떤 2차 유행의 고비라고 하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제 2차 감염자에서 3차 감염자 네. 이제 그런 걸 다 감안을 하면 또 잠복기 이런 걸 다 감안을 하면 환자가 조금 늘어난다고 해도 추세가 꺾이게 될 경우에는 이번 주를 고비로 해서 이제 진정세가 확인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혹시 2차 감염자 중에서 14번과 같이 슈퍼 전파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만일에 14번으로부터 유래된 환자들 중에 이 14번 환자와 같은 슈퍼 전파자가 나오게 되면 네. 또 이제 새로운 국면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오면은 또 이제 뭔가 좀 더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대형 병원이 어제 이제 몇 군데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네. 혹시 이런 대형 병원이 삼성 서울병원과 같은 그런 일을 만들게 되면 또 다른 일이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지켜보면서 추세를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슈퍼 전파자 있지 않습니까? 네. 1번과 14번 그리고 또 16번 환자도 포함되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이들이 슈퍼 전파자로 불리는지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왜 다수가 감염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슈퍼 전파자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마도 이분들한테서는 바이러스가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이 만들어져서 많이 만들어지면서 활성이 강한 바이러스들이 네. 대거 배출되기 때문에 아마 슈퍼 전파자가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기준은 아직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네, 좀 이번 주가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강원도 청정 지역이라고 알려졌었는데 환자가 나오면서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바로 엊그제 네. 주말에 보시면은 4대 광역지자체장과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또 그 외의 지역분들도 다 불안해하신단 말이죠. 순창 지역 문제, 또 부천에서 부산으로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포털에 보면 실시간 검색어에 원주 메르스가 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청정 지역이라고 여겨지던 강원도에도 지금 양성으로 확인이 된 확진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의심 환자들이 이제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까지 보건 당국에 의해서는 확인된 바 없지만 이 여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제 지역별로 양성 환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대목이고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어제는 이제 최초로 20대 미만 10대 네네. 환자 등장했고 또 이제 군에서 이제 의심 환자들이 나오면서 여러 이제 집단적인 지역사회 내지는 이제 이 병원 밖으로 바이러스가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또 여러 병원에서 환자가 나오다 보니까 병원을 좀 폐쇄하거나 이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부터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합동 조사반이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이제 WHO의 권고는 이 치료 병원을 좀 집중시켜야 된다. 소규모로 이제 압축해야 한다. 이런 이제 권고를 내기도 네. 했는데 지금 여러 지역에 여러 병원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설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오늘 아침에도 2개 대형 병원의 이름을 보고 좀 놀란 분들이 있을 거고요. 네네. 을지대병원의 경우에는 중환자실을 폐쇄, 격리했다. 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내용을 잘 들어가서 보면 폐쇄, 격리한 게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을지대병원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환자가 나오자 바로 중환자실 폐쇄했다는 것은 저는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문제를 그냥 피상적으로 접하는 국민들은 폐쇄 병동들이 늘어나고 있다. 폐쇄까지 갔다면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WHO에 이제 오늘부터 활동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네. 이야기들이 전원되겠습니다만 좀 집중화된 병원으로 이제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초동 대처에 실패하면서 병원들은 지금 어쨌든 경유병원까지 포함해서는 29개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교수님, 지금 현재 국민들이 또 굉장히 불안해하는 게 이 확진 환자가 나온 병원이나 혹시 경유한 병원을
현재 가도 되는지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지금은 괜찮은 거죠? 둘로 좀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확진 환자가 나왔던 병원은 우선은 폐쇄를 하고 한 며칠 동안 완전 멸균이나 그렇죠. 소독 조치를 한 후에 네. 다시 재개방을 하는 게 적당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의심 환자들이 거쳐가거나 네네. 또는 확진 환자들이라고 해도 거쳐간 그런 병원들은 소독하고 뭐 하면 충분히 재개방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확진 환자들이든지 의심 환자들이든지 잠시 거쳐간다고 해서 공기가 심하게 오염이 되거나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갔을 경우에 충분히 감염될 그런 가능성은 매우 적기 때문에 네. 지역 사회에 계신 분들은 병원을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뭐 너무 그렇게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10대는 안전한가입니다. 메르스는 10대 감염률이 매우 낮다는 보건당국의 설명과 달리 어제 10대 고등학생 감염자가 처음으로 발생해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수술을 받기 위해 삼성 서울병원을 찾았다가 응급실에서 감염이 됐다고 하는데 그 당시 응급실에 여러 명의 고등학생이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꼽혔던 10대까지 메르스에 감염되면서 취약한 질환자는 누구인지 관심이 높은데요.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10대, 16세 남학생이 감염이 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그 현재 감염 상황과 사회적인 메르스 포비아라고 우리가 부르는 공포증이 네. 좀 결합된 형태인데요. 마침 이번 주에 서울 시내에서는 강남 서초구 2곳, 경기도는 이제 7지역에 전체 학교들이 휴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은 이제 사흘 동안 휴교고요. 네. 내일까지. 경기도는 이제 일주일 내내 이번 주가 휴교인데 이런 상황에 10대 감염자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장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도 좀 이례적이긴 한 것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어찌 보면 이제 메르스의 발병 국가 1위죠. 여기가 1,016명 정도가 이제 통계적으로 포착이 돼 있는데 네. 감염자 중에 10대는 공식적으로 없어요. 20대까지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왜 이렇게 잘 퍼지는 거냐? 또는 이제 메르스가 뭐 변이된 거냐? 변이는 아니다. 의학적 소견은 그렇습니다만 네. 문제는 10대 환자가 나오니까 이제 학부모 이 세대들이 지금 급 불안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일단 10대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50대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분, 이분들이 고위험군이고요. 그렇죠. 10대 환자가 감염됐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 시점으로는 그것이 아이들에게까지 확산될 것으로 아주 이제 우리가 심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특성이 잦은 접촉을 가지고 있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 바이러스를 매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죠. 활동 범위가 넓으니까 또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서 하루 종일 집단 생활하죠. 그렇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10대까지만 해도 건강체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학생의 경우에도 골절로 입원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이제 기저질환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유아 쪽은 이제부터 조금 더 당국이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 10대 환자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청소년기는 발생 빈도가 아주 낮은 걸로 이렇게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망은 하나도 없고 그러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동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매우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동의 상황처럼 우리도 청소년기에 있는 환자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환자가 나오는 것은 또 사회적으로 전혀 다른 그런 이제 국가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영유아기와 관련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영유아기는 사실 굉장히 면역 시스템도 덜 발달하고 이렇기 때문에 영유아기가 취약할지 취약하지 않을지는 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히 좀 더 조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또는 생기게 되면 왜 생기는지를 철저히 우리가 알아내어서 방비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확진 환자를 보면 남성이 조금 더 많다는데 이것도 네. 어느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런지는 사실 잘 몰라요. 예. 그런데 이제 추측컨대는 이럴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통의 그런 기저질환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병이라든지 폐질환이라든지 예, 예. 콩팥이라든지 이렇게 기저질환이 일반적으로 남성 환자들이 여성 환자들보다 사실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남성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적고 하니까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사망에 이르는 빈도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서로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가 네. 됩니다. 네. 그리고 시사율이 40%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실정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초 발병하고 나서 이제 중동의 자료를 우리가 검토하다 보니까 네네. 30%에서 40% 사이다. 전체 통계로는 이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라별로 좀 뜯어보면 우리보다 더 높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16명이 네. 감염됐고 그중에 사망자가 446명이 나온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43%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죠. 근데 통계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어요, 사우디가. 우리나라가 2위 국가가 돼버렸는데 네. 오늘 현재까지 보면 95명 감염 확진에 이 중에서 7명 사망이에요. 네. 10%가 안 되는 상황이죠. 6%대. 네, 그 정도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설 교수님은 5%라고 예측하신 걸 제가 방송에서 같이 들었는데 네네. 거의 근접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으로 이제 되어 있는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2위에서 3위로 떨어져 버렸는데 여기가 76명 감염에 10명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13% 정도의 이 치사율이에요, 사망률이.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 두 개 국가, 우리가 끼어 있는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보다 의료 환경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사망률보다는 지금 백신이 없다, 정확한 치료제가 없다, 의료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문제. 고위험군이 합병증을 일으켰을 때 치명적이다.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것이지 사망률 자체는 심각하진 않은데요. 기존의 폐렴 사망률하고도 비슷하다고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종이나 변종은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요. 특질을 다 모르니까 과거의 사스의 사례나 신종플루의 사례보다는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사망률이 40%라고 하는 것을 괴담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정확한 사망률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최선을 다해서 막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의 방책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하나 또 덧붙이고 싶은 네. 것은 건강한 사람인 경우에는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증상을 그렇죠. 느끼지 못하고 자연 치유될 수도 있고 네. 네. 또 이런 분들이 혹시 발병을 하더라도 충분히 치료되어서 거의 사망례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네. 국민들께서는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그 네. 16세 남학생도 살짝 발열이 있는 정도라고 예, 그렇습니다. 들었는데. 네. 예, 그래서 아주 상태가 좋으니까 네. 아마 충분히 완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메르스 포비아입니다. 메르스 대란을 넘어서 이제 메르스 포비아, 즉 공포 상태에 시달리고 있는 건데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메르스 포비아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가 고립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메르스 여파로 국제 행사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는데요. 또 여행 자제국에도 이름을 올린 상황입니다. 이런 메르스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 부부가 이제 출국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진술이. 이제 이 부분은 당국이 늦게 통보를 해줬다, 네. 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방역 당국의 허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쌍방간의 허점이고요. 네. 오늘 이 시점에 짚어봐야 될 것은 메르스 포비아, 이 메르스 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은 메르스의 의학적인 지금 의료적 확산과 다르게 이거는 또 하나의 이제 대중 심리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설 교수님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네네. 위험의 정도가 아주 안 위험한 건 아니지만 위험의 정도가 3이라고 한다면 국민 다수가 이걸 10이라고 느끼면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회적인 비효율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선 경제 산업적인 타격이 굉장히 지금 심한 상황이고요. 네. 사스 때도 우리가 경험했고 신종플루 때도 경험했는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스스로 사회 공동체로서의 자괴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당국의 초동 대처 실패가 있고요. 당국의 허술함이 지금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문제는 그러면 개인들, 시민들은 책임이 없느냐 하면 있습니다. 여러 사례가 지금 골프 치러 갔다는 이야기에 여러 사람들이 놀래고요. 해외로 또 중국으로 출국했다는 소식 초기에 나왔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사직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분인데 내외가 그렇죠. 이 접촉 의심 환자인데 출국을 해버렸다.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세 가지를 짚어야 됩니다. 당국이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빈틈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우리가 병원, 의료 시스템이 첨단이라고 느껴왔었어요. 대한민국의 의료는 네네. 앞서가고 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병원 간에 온라인 병력 관리가 안 돼서 본인이 나 그 의심 환자가 있는 곳에, 확진 환자가 있는 곳에 들렸다, 경유했다,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속이는 경우에는 지금 의료진이 밝히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추적이 어렵죠. 건국대 병원에서
집요하게 그것을 질문해서 찾아낸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75번 환자가 그런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다음에 개인이 윤리적인 책임을 가지고 자가격리를 본인이 잘 하지 않으면 지역사회 확산 금방입니다. 이거 당국이 다 100%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서로 막아줘서 합심해서 메르스를 빨리 조기 종식시켜야 되는데 허점들이 세 군데서 다 발생하고 있거든요. 국가적 차원에서, 네. 또 병원 의료 체계 차원에서,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은 서로 누가 누구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메르스가 이게 확산되면은 뭐 정부가 좋습니까? 메르스가 확산되면 뭐 개인이 여기서 얻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두 다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함께 막아야 된다고 하는 의식 전환이 빨리 우리가 힘을 모아야만 대처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네. 이게 좀 정치적으로 확산되는 것도 그렇고 네. 우려되는 지점은 많습니다. 네, 그 평론가님 말씀처럼 뭐 개인 또 병원, 정부 차원에서 허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우선은 이 메르스를 완전히 차단하려고 하면 우선은 좀 늦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부가 신뢰를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네. 또 국민들께서도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정부를 믿고 그 조치를 따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만일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 이 확산을 막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자연 상태에 의한 정리가 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듭니다. 이 자연 상태에 의한 정리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아플 사람은 다 아프고 사망할 사람은 다 사망한 다음에 그냥 자연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일수록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되고 위기일수록 통제를 따르고 받아들여야지 네네. 뭔가 좀 초기에 신종의 질병에 대해서 당국이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렇죠. 그것에 너무 경도된 나머지 각자가 다 행동한다고 하면 전혀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확산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종국에는 자연 상태로 정리가 되는 네. 그런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네. 뭔가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통제를 따라주시도록 네. 그렇게 좀 권고를 드립니다. 물론 네. 초기 대응에 어떤 문제는 있었지만 지금은 통제를 따르고 다 진정이 되면 그때 가서 어떤 그럼요. 그 잘잘못을 잘잘못을 따져도 그렇죠. 그때 가서 전문가나 네네.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제 뭐 컨트롤 타워도 세우고 네. 매뉴얼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